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앞전까지는 이제 목표랑 지표를 잘 설계를 해야만 관리자분들과 실무자들 간에 또 온라인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표를 드릴 다운을 할수록 우리가 그 지표를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한, 혹은 그 지표를 우리가 숫자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떤 명확한 액션 플레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전에 제가 이커머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가 아닌 다른 것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소카라고 해볼까요? 소카의 매출액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떤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죠. 물론 내부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지표들 간의 관계를 외부적인 시점에서는 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소카의 매출액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대여 서비스다 보니까 차량 대여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루에 차량 대여 횟수가 늘어나거나 이래야만 하겠죠. 그러면 또 차량 대여 시간이 늘어나는 또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 대여 시간이 뭐에 영향을 받을까? 차량 대여 시간은 차량 지역에 따라서도 차량 대여 시간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또 차량 차종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이제 차량 이용 대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차량 이용을 이제 소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으로 하니까 모바일 앱에 들어오는 유입자 수 곱하기 차량 대여 전환율이 또 있겠죠. 그러면 유입자 수는 또 신규 유입자가 있을 것이고, 기존 유입자가 있을 것이고, 기존 유입자를 또 여러 가지 고객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명확해져요. 사실 저는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가라고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러면은 너무나도 많은 이제 우리가 전략들이 필요하고 또 실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초기에는 좀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경험을 많이 실험을 해보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미디어 플래닝 방법인데요. 미디어 플래닝은 흔히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도와주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업 내부에서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어느 정도 광고비가 적절한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 3개의 시간 동안 알아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광고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이거를 이제 이 답변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선 KPI가 정해졌다면은 그 이후에 미디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목표와 지표 설계를 해서 이 지표, 핵심 성과 지표가 정해졌다 하면은 그 핵심 성과 지표를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미디어 플래닝을 할 건데, 미디어 플래닝을 할 때 광고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지표를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CAC라고 하는 한 명 고객 획득당 비용, 두 번째로는 CPA는 Cost per Action이라고 해서 액션당 비용이라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CPS라고 말을 해서 판매당 비용.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매니까 구매당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판매니까 판매당 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이쯤에서 저희는 판매하는 서비스가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최종 행동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 행동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당근이다 하면은, 예전에 당근마켓, 그 당근을 얘기해보면은,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서 뭔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결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PS라고 하는 지표를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모든 서비스나 모든 상품마다는 이 최종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최종 행동, 당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속 잡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당근페이로 결제를 넘겨준다든지, 이런 목표 행동이 있겠죠. 그래서 그 최종 목표 행동당의 값어치는 어느 서비스들 간에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PS는 판매당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최종 행동당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왜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요. 우선 계산하는 공식은 여기다가도 제가 잠시 넣어놓긴 했지만, CAC는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하는데 지출하는 평균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고객 획득 수 분의 광고 비용을 나누게 되면은 CAC가 나오게 되고요. PA는 여기서 말하는 액션은 홈페이지 내에서 혹은 앱 내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혹은 온라인에서 내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 횟수분의 광고비를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통해서 20명이 사전 신청을 했다 하면은 사전 신청 1개의 행동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20분의 100만 원이니까 그때는 CPA 5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CPS는 최종 행동,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 행동이 결제 완료죠. 그러면 결제 완료 건수가 10건이다 하면은 10건분의 100만 원을 나누면은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CAC, CPA, CPS 이건 3개 정도에 대한 지표는 알고 계셔야만 하는데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제 유닛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소비자가를 가지고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미디어 플래닝을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선 제가 계산하기 쉽게 또 익숙한 상품이니 갤럭시라고 하는 핸드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 상품의 소비자가는 140만 4천 원인데 이거를 그냥 계산하기 쉽게 1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근데 만약에 유형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의 최종 행동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약속 잡기가 최종 행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아까 이 제품을 하나를 판매했을 때 이 판매 소비자가 40만 원이라고 하면은 40만 원에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을 공원이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을 공원이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 하나의 소비자가, 즉 매출액이 140만 원인데 변동비가 80만 원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하나 판매할 때마다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을 말을 합니다. 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조 원가나 물류 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판매 수수료가 있겠죠. 피지 수수료라고 불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쿠팡 같은 데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입점 수수료도 판매 수수료로 우리가 판단하긴 하는데 자 근데 이 130만 원짜리를 이제 80만 원에 팔게 되면은 80만 원에 대한 변동비를 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공원이익이 6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6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광고 선전비는 사실 재무회계적으로는 고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공원이익 60만 원은 광고비를 하나도 쓰지 않고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은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60만 원을 이제 공원이익에서 즉 이 변동비를 뺀 나머지에서 이제 고정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품 하나를 판매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정비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우리의 지금 규모에 있어서 광고 선전비를 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정도로 계산하는 게 좋냐? 만약에 공원이익 60만 원에서 광고비 비율을 한 10%로 설정하였다라면은 우리가 제품 한 개를 판매시키는 데 있어서 최대 사용한 광고 선전 비용은 3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거를 아까 전에 제가 지표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냐면 최종 행동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 즉 CPS가 3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최종 행동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광고 선전 비용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역산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산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완료라고 하는 최종 행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앞전에 일어나야 되는 보조 전환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최종 전환 행동이다라고 하면은 최종 전환 행동이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상에서는 퍼널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이 앞전에 일어나야 되는 보조 전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위에는 유입이 있겠죠. 우리 웹사이트나 앱에 들어오는 유입 단계. 근데 이 각각의 저희가 넘어가는 전환율을 저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한다라기보다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그런 로그 분석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에 넘어가는 비율을 우리가 전환율, 즉 CVR, 컨버전 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컨버전 레이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제 시작에서 구매 완료까지 넘어가는 비율이 10%고 장바구니 담기 페이지에서 결제 시작 페이지까지 넘어가는 비율이 20%고 상품 페이지에서 장바구니 넘어가는 비율이 10%고 그 말은즉슨 이제 100명이 들어오면은 한 10명 정도가 장바구니 담기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유입되어서 상품 페이지 조회까지 보는 사람이 한 20%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 각각의 행동당의 가치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금액이 즉 CPS가 30만 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30만 원은 한 개의 제품을 즉 구매 완료라고 하는 행동을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대 쓸 수 있는 광고 선전 비용이고 그러면 그 앞전의 행동, 결제 시작의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느냐? 제가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3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곱하기 10%를 하면은 3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 되겠습니다. 5만 원. 그리고 15만 원에서 10%를 곱하게 되면은 장바구니 담기 하나 행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해야 되냐면 15만 원의 20%는 3만 원이죠.
여기가 3만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에는 여기까지 넘어온 비율이 10%니까 3만원을 곱하기 10% 하면 3,000원일 것이고, 3,000원 곱하기 20% 하면 6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중요 행동들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먼저 있으셔야만 하고요. 그래야 뭔가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건데, 광고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라는 거를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광고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KPI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KPI가 이번 달에 내가 30만 원을 가지고 구매 완료 3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300만 원을 가지고 구매 완료 건수를 10건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구매 완료 하나당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세대 비용을 알아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도 유닛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리긴 했지만, 30만 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 중간중간에 넘어오는 비율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GA4 같은 그런 로그 분석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런 로그 분석 도구를 통해서 넘어오는 비율을 알게 되면은 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행동당의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행동당의 가치를 보고 어느 경로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이 성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 광고 캠페인이나 광고 매체에 대해서 이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적인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계산해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우리 중요한 행동들에 대한 값어치, 그 기준점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CAC, CPA와 같은 지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지표잖아요. 질을 나타내는 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양을 나타내는 지표는 보통 절대적인 숫자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입자 수나 장바구니 담기 수나 구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대적인 숫자예요. 절대적인 숫자라고 하는 거는 광고비가 늘어나면은 그냥 거의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지표들인데, 그 지표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지표는 이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아까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CAC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고객수, 즉 유입자 수분의 광고비를 나누면 나오는 금액이 될 것이고, CPA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 담기, 우리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행동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액션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CPA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500건 분의 광고비 1억을 나누게 되면은 4만 원이 나올 것이고, PS는 구매 건수 분의 1억을 나누게 되면은 12만 5천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KPI가 만약에 유입이라고 하면은 유입당 가치가 더 낮은 데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광고 매체니까, 그때 우리가 구글 애즈라고 하는 거를 더 손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KPI가 장바구니 담기다라면은 그때 더 좋은 이 KPI에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광고 매체는 우리가 이 CPA를 봐야만 하겠죠. 그냥 단순히 절대적인 숫자만 비교해보면은 구글 애즈가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질적인 지표로까지 같이 계산하다 보면은 얘가 4만 원이고 얘가 41,269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적인 지표는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더 그 한 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다 보니까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바구니 담기가 KPI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메타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 완료는 이것도 비교해보면은 구글 애즈가 되겠죠. 근데요, 저는 지금 이제 되게 크게 나눴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종합 디지털 마케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광고 매체를 크게 하나의 채널로 가지고 막 분석하지 않거든요. 더 쪼개요. 예를 들어서 광고 매체라고 하면은 이따가도 배우긴 하겠지만, 광고 매체 안에는 광고 유형이 있고 광고 유형 안에는 광고 캠페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광고 매체를 하나를 퉁쳐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이 광고 매체 안에는 여러 가지 광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캠페인별로 더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광고 유입 경로뿐만이 아니고 성별에 따라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디바이스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지역별에 따라서 이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대시보드가 우리 우리 회사 내에서 이런 식으로 쭉 있어서 그걸 시각화해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 기준이라고 부르는 기준점을 여러 가지로 나눠보면서 CAC, CPA, CPS 값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디가 안 좋고 좋은지를 판단해야만
그런 핵심적인 변수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고 우리가 빨리빨리 0점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드릴 때 마케팅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빨리 걸러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디바이스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광고 채널에 따라서 컨텐츠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만의 핵심 변수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드렸고요. 이 부분은 질적인 데이터랑 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션을 잘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다섯 번째는 핵심 메시지와 USP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USP라고 하는 거는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핵심 가치 제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핵심 가치 제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업에 대한 크기, 만약에 성공이 없다, 이 키워드가 중간에 없고 그냥 사업의 크기만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의 크기는 문제를 느끼는 사람의 수 곱하기 문제의 깊이입니다. 즉 큰 사업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사업은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 아이템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항상 느끼는 사람의 수가 많거나 문제의 깊이가 깊으면은 사업의 크기, 즉 시장의 규모가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단어를 더 추가하게 되면은 사업의 성공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사실 사업의 성공의 크기는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의 성공의 크기는 우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차별성의 크기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의 크기가 정해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차별성이 아니고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차별성인데요. 다른 브랜드가 아닌 우리 브랜드가 꼭 선택받아야만 하는 이유, 고유한 차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고유한 차별성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시장 내에서 우리의 사업이 성공할 크기도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유한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말 그대로 핵심 메시지를 말을 하는데 이 핵심 메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 고유 차별성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한 차별성을 만든다라는 말은 해자를 만든다라는 것과 또 똑같아요. 그럼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해자에 대한 어원을 찾아보면은 침입자로부터 침입하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 것을 해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침입자는 경쟁사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외부 경쟁사가 내가 나만의 고객에게 즉 나만의 고객의 시장을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해자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해자는 한 세 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해자. 이 네트워크 해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점 효과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선점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톡이랑 인스타그램이죠.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이제는 현재 기술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사실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이 서비스를 똑같이 클론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냐면 왜 외부 경쟁사가 침입할 수가 없냐면 이미 네트워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트워크 해자를 만드는 거가 첫 번째 고유한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네트워크 해자를 우리는 보통 선점 효과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물론 꼭 이 시장 내에서 첫 번째 플레이어만 네트워크 해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얼마만큼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빠르게 영업을 해서 빠르게 그 고객들을 확보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첫 번째 네트워크 해자가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 해자인데요. 기술적 해자는 말 그대로 이제 기술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큰 기업을 얘기해보면 이제 삼성 반도체나 또 어도비에서 나오는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데는 이제 기술적 해자가 있기는 한데 이런 기술적 해자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스타트업에서는 이 기술적 해자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꼭 진짜 어떤 딥테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도 기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막 뭔가 이과적인 그런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묵제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도 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얘기가 될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강의하는 것 자체도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가 사실 디지털 마케팅 강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디지털 마케팅 강의하는 게 뭐가 기술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 강의하는 것도 경험치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일수록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술을 꼭 어떤 딥테크의 기술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기업이 쌓고 있는 그런 기술적 노하우,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급망 관리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뭐 그런 기술적 해자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로는 브랜딩 해자인데요. 정말 브랜딩을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뭐 카페가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브랜딩 하면은 스타벅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만큼 스타벅스가 고객들한테 뭔가 친근하게 다가가고 스타벅스의 팬덤을 잘 확보해서 이 브랜딩 해자가 생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또 브랜딩 해자가 되게 중요한 산업군 중에 하나는 명품 산업군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해자 중에서 어떤 해자, 즉 어떤 고유한 차별성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유한 차별성을 만들어야만 결국에는 우리 사업의 성공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꼭 고민해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뭔가 딱 한 가지만 정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이 두 가지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세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정말 넘보지 못한 서비스나 혹은 브랜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이제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플은 자기들만의 어떤 네트워크, 락인 욕구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크고, 브랜딩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고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유한 차별성을 만들어서 경쟁사와 차별화를 둘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제는 이제 핵심 메시지와 USP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객 입장에서 한번 다가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잠재 고객들, 우리 고객이 되지 않은 이제 모든 잠재 고객들은 하루에 또 여러 가지의 정보에 노출이 됩니다. 그 안에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기억이 나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고, 기억이 안 나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기억이 되려면 인지가 돼야만 해요. 근데 인지 조건은 5가지가 필요해요. 시각적인 강조가 되거나,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간결한 하나의 원 메시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증거, 우리 서비스나 우리 제품이 우리가 선택받은, 다른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인증받은, 어디 받은 그런 이제 서비스다, 혹은 이제 호기심을 유발해야만 한다. 그래서 인지가 되려면은 이 5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인지가 돼야만 이제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별성을 가지고 핵심 메시지를 만들 건데, 이 핵심 메시지를 흔히 말하는 컨텐츠로 변환을 할 때에는 이 인지 조건 5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인지 조건 5가지를 잘 접목하여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컨셉의 유형의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 컨텐츠는 고객의 심리를 되게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사실 마케터라고 하면은 심리학과를 또 많이 뽑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행동 심리라든지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콘텐츠에 대한 흔히 말하는 감이라고 말하는 거가 좋기 때문에 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콘텐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콘텐츠는 좋은 콘텐츠는 사실 당연하게도 이쁜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가 아니고, 고객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유발하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고객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책 중에 하나가 캐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나온 책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캐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책이 약간 고객의 행동 유발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 유발이 꼭 구매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온라인에서 고객들한테 뭔가 컨텐츠를 보여줘서 회원가입을 유도시킨다든지 상담을 유도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유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어떤 심리를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은 일반적으로 뭐 마케터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책인데,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뭐 어떤 직무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마케터가 아닌 뭐 경영자나 혹은 내가 마케팅까지 그냥 같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뭐 이런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 컨텐츠를 하나하나 내가 깊게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컨텐츠의 그냥 핵심만 다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컨텐츠의 핵심은 고객에 유발하는 것이고, 이 고객의 행동을 어떻게 유발할 것인지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잘 적용되어 있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우리 브랜드에 계속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실험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좀 얘기 드리면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것도 자산이 있어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개발하면 사실 개발 자산은 뭐 우리가 짜놓은 코드들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은 디자인 뭐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산, 그것도 물론 무형 자산이긴 하지만, 근데 마케팅의 자산은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컨텐츠들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타겟팅했을 때, 어떤 전략을 시도해봤을 때, 그래서 이런 무형 자산들을 빨리빨리 마케팅 쪽에서도 쌓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실험들을 해봐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하루에 마케팅에 대한 실험도 못해도 정말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정말 못해도 10가지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10가지 실험을 나 혼자 못한다고 하면은 강고 대행사와 같이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실험할 때에는 IC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IC 프레임워크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IC 프레임워크는 보통 의사결정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IC 프레임워크는 여기 보여드리면은 임팩트는 이제 효과겠죠. 이걸 실제로 실험을 시도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컨피던스는 우리가 이제 확신이라고 말하는데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걸 했을 때 과연 이게 통할 가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즈는 공수, 흔히 말하는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적, 비용적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IC 스코링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실험들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왜냐면 컨텐츠 만들 때에도 공수,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IC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빨리 많은 실험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기업의 마케팅적인 자산으로 빨리 많이 쌓아야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유형은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컨텐츠에 대한 유형은 이제 첫 번째로는 참여 유도형이라는 게 있고, 보통 참여 유도형은 일반적으로 컨텐츠의 어떤 킬러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참여 유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이럴이 될 수 있도록. 흔히 이제 SNS에서도 많이 참여 유도형의 컨텐츠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뭔가 공격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진짜 재미를 이제 유발하거나 혹은 이제 유도해서 고객들 혹은 이제 잠재 고객들이 이 콘텐츠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댓글을 남긴다든지 공유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디어 채널에 빠르게 확산돼 가지고 바이럴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여 유도형의 컨셉의 콘텐츠들도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기심 유발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시작되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도 보통 이제 신규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콘텐츠들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호기심 유발형 콘텐츠 컨셉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 전달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플루언서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한 후기라든지 혹은 뭐 정보성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드 뉴스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설득형인데, 설득형은 좀 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이 설득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타게팅 각오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지는 개인화된 채널로 보내는 그런 CRM 광고, 문자 메시지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이메일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 형성형 같은 경우는 브랜딩 관점에서 많이 하고요. 브랜딩 관점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흔히 말하는 홍보 측면에서 신뢰 형성형 컨텐츠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래요.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서비스가 얼마 만에 뭐 다운로드가 몇 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홍보의 역할로 작용되는 그런 컨텐츠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컨셉은 한 5가지 정도가 있고, 고객에 대한 관여도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들로 만들 것인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인데요. 6번째는 성과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면요. 성과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초반에 사실 이 데이터를 잘 쌓고 분석해서 그거를 레버레이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도 조금 쪼개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전에는 데이터를 설계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 가공,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 데이터 설계 이전에도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래서 원래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데이터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 데이터 설계하는 과정은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이 데이터 설계서를 잠깐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미리 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이벤트 텍소노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벤트 텍소노미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글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벤트 텍소노미는 데이터 설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 설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온라인 웹페이지나 우리 앱 어떤 사이트 맵을 쭉 펼쳐나 보고 고객 여정에 따라서 고객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 텍소노미는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이 버튼 클릭한 거 횟수, 이 결제 완료 페이지 조회한 횟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설계를 촘촘히 잘 해놔야 되는 이유는 사실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결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은 결제 시작이 상품 페이지 조회라고 해볼까요? 상품 페이지 조회라고 하면은 상품 페이지 조회가 그냥 하나의 상품 페이지 조회수로 우리가 합계를 내버리게 되면은 하루에 어떤 상품의 조회수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가 어렵잖아요. 단순히 이번에 오늘 하루에 상품 페이지 조회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상품의 페이지 조회수가 30번 일어나고 B라고 하는 상품 페이지 조회수가 60번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분류가 되어서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쌓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디테일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건 이런 거가 되겠죠. 상품 페이지 조회수는 낮은데 구매 전환율은 높은 그런 상품들이 있다 하면은 상품 페이지 조회수가 낮은데 구매 전환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품 페이지 조회수를 높이면은 우리가 더 많은 매출액을 단기간 안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를 좀 더 쪼개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액션을 취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좀 더 설계를 잘 해가지고 분석을 하셔야만 하고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그런 로그 분석 도구를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그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제가 여태까지 많은 컨설팅을 해본 결과 거의 열의 9은 왜 어렵다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능 자체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구글 애널리틱스가 세팅이 잘 안 되어 있어서가 더 크거든요. 제가 들어가 보면은 정말 필요로 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세팅해야 되거나 혹은 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일이 정말 빈번하게 있거든요. 이거는 스타트업만 그런 게 아니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건 스타트업이건 그 기업에 대한 규모와 상관없이 로그 분석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없어서이고 그 데이터를 애초에 설계조차를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데이터를 설계하는 방법조차를 제가 여기서 막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 강의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길어지게 되거든요. 뭐 강의 자체가 뭐 진짜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설계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게 필요하다 정도로 우선 꼭 이해를 하셔야만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뭔가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추가적인 정보는 데이터가 우리 홈페이지 제라는 데이터가 구글 애널리틱스로 넘어올 때 이런 뭐 어떤 상품을 조회했는지 또 얼마만큼의 금액을 장본에 담았는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넘어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의미 있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성과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거이긴 하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번째가 가장 또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타트업 초반에 데이터를 많이 보려고 하긴 하지만 가장 큰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냐면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보려고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답을 얻으려고 하면 질문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다 보니까 근데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옵니다. 즉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데이터 분석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즉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문해력은 말 그대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할 때 내가 질문이 있느냐, 사실 데이터 문해력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데이터 분석은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은 보통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오류는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게 첫 번째 오류고, 두 번째 오류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두 번째 오류입니다. 즉 구글 애널리틱스를 그냥 바로 켜가지고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뭘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류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데, 이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던지느냐도 중요하겠죠. 질문하는 방법도 좋은 질문과 안 좋은 질문 방법이 있습니다. 안 좋은 질문 방법은 흔히 말하면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방문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안 좋은 질문에 해당되는 질문들이고요. 좋은 질문은 어떤 시간대에 들어온 신규 고객이 가장 웹사이트 데이터율이 적을까? 그다음에 구매 전율은 높은데 페이지 뷰수가 적은 상품 페이지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좋은 질문입니다. 안 좋은 질문과 좋은 질문을 우리가 가르는 기준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안 좋은 질문을 봤을 때 보통 안 좋은 질문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오는 질문들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오늘 당장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을 하고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가면은 절대 정답을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은 뭐냐? 좋은 질문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던진 질문들을 말을 합니다. 애초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했다라면은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대에 들어온 신규 고객이 가장 웹사이트 데이터율이 적을까? 여기 이 답을 얻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액션은 고관여 고객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조금 더 광고비를 그쪽에다가 선택할 집중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취할 액션을 미리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시면은 우리가 좀 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던져라.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방법은 팀원분들 간에 많은 연습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나와요. 우리가 이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 들어온 횟수, 세션 수라든지 웹사이트 이탈률,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신규 고객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 신규 고객에 맞춰서 신규 고객과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세션 수나 이탈률을 볼 거니까, 이렇게 볼 거니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구나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구매 전환율은 높은데 페이지 뷰수가 적은 상품 페이지는 무엇일까? 그럼 이걸 표로 한번 나눠본다 하면은 상품 페이지는 쭉 측정 기준에 있을 것이고, 측정 항목에는 페이지 뷰수랑 구매 전환율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한테 필요로 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글 애널리틱스 자체를 기술적으로 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는 연습을 하고, 그런 질문들을 팀원들 간에 디스커션을 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로 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얻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네, 이게 리터러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3시 46분이니까 3시 5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